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 잠깐 이제 시작하는 모습으로 제가 불현듯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중국인들이 자주 쓰는 글인데, 그러니까 호다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죄다와 공부하자 이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건데, 사실 중국 사람들이 이 속에 숨겨진 의미가 좀 있어요. 젊었을 때 공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네, 소년 시절의 공부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중년도 있고 노년도 계시는데, 중년의 공부는 나의 허전함을 메우기 위한 공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의 공부가 진정한 그 삶의 의미를 관조하면서 즐기는 공부다 이거죠. 즐기는 공부.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사실 주제는 즐길 수 있는 주제는 아닌데, 우리 사실은 이제 뭐랄까 생사에 결정되는 그런 주제인데, 하여튼 뭐 즐기면서 같이 가도록 하죠. 일단 최근 우리가 중국 경제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 언론에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게 시진핑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5년 뒤에도 계속 푸틴처럼 편법을 써서 계속 죽기까지 할 건가. 두 번째는 이제 미중 간의 통상 마찰 또는 외교 분쟁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것인가. 세 번째는 2010년부터 세계적인 관심을 끌던 문제인데, 과연 중국이 지원으로 부상할 거냐, 세계 1위가 될 거냐. 자, 이런 가운데 한국에 대한 영향은 뭐냐,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까. 특히 지난 1년간 사드 때문에 혼좀 났잖아요. 저도 그 사드가 시작할 무렵에 제가 산업연구 국경전형 이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속을 걷어먹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신분이 관광반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이 정보 자료 수집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일본의 일중경제협의회 연구원 몇 명이 형무소로 갔어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거기서 현장에서 좀 불안불안하다가 이제 정년퇴직할 때가 돼서 들어왔는데, 어쨌든 굉장히 지금 현재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첫째, 중국을 둘러싼 어떤 정치 외교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첫째가. 둘째는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러니까 첫째는 정치 환경, 둘째는 경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한번 같이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미중 간의 갈등, 이거는 어디서부터 깨지기 시작했냐면 2010년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01년 클린턴 때 중국의 GDP는 우리 한국하고 비슷하죠. 1조 한 5천억 됩니다. 일본은 그때 5조 달러죠. 미국의 고민은 뭐냐면, 사실 미국이 72년에 닉슨 독트린을 발표할 때 중국을 파트너를 잡을 때 사실 견제하고 싶은 국가가 두 국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미국을 괴롭혔던, 하나는 러시아고, 구소련이고, 하나는 일본이었어요. 사실 일본이 미국이 그야말로 피로 바꿔놓은 이 동남아를, 일본이 그 당시에 80년대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새로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동남아를 쫙 먹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닉슨이 일본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손을 잡았고, 그 중국을 30년간 기다리면서 2001년까지 기다리면서 아시아 균형경제개발 구호 아래 WTO 가입을 끌고 오는 거죠. 사실 중국은 시장경제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WTO 가입해서는 안 되는 국가예요. 사실 우리도 한중 FTA를 중국과 체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시장경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중 FTA를 체결한 바로 그 다음에 뭘 두드러 맞았어요? 사드 보복을 맞은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예요. 황당한. 롯데는 그야말로 참 선의로 중국과 돈 좀 벌어보고 갔는데 완전히 그냥 맥주 손해를 보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게 중국이 WTO 가입하고 난 뒤에
세계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 몰려가면서 중국에다 공장을 짓고 그래서 그 공장에서 만든 물건은 일부는 중국 내수에다 팔고 대부분은 어디로 갖고 가냐? 전 세계 특히 미국으로 많이 갖고 갔던 거죠. 그러면서 2010년에 중국의 GDP가 일본을 추월하게 됩니다. 이때 201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서 분쟁이 났단 말이죠. 이제 중국이 자신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민주당 정부가 그걸로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베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제2차 싱가포르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 간에 이 경제 격차가 크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은 자기 나라 GDP의 1.0% 이상을 군사 지출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과 일본과 GDP 격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일중 간에 군사력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스텔스라는 소위 계열의 전투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비록 짝퉁이지만 항공모함 소련에서 구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자기들 항공모함을 이제 발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1년 오바마 정부에서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한 걸 지금 들이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다시 중국을 두드러 패고 일본을 좀 바꿔서 일본과 중국 간에 서로 좀 경쟁이 되게끔 만들어 보겠다. 일본 갖고 안 되니까 거기다 한국을 끼워놓고 또 거기다 인도를 끼워놓고 인도는 사실은 일본이 줄기차게 강조했던 것이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인도와 손을 잡겠다. 그게 아베 정부가 나오면서부터 시작했던 거고 그걸 트럼프에게 설득해서 트럼프가 동의를 했던 게 지난번 트럼프가 일본 방문했을 때 그 발표는 한국 국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평양 인도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일본이 줄기차게 인도와 함께 하자는 걸 미국이 반대했죠. 왜냐 인도의 친구는 러시아고 러시아는 미국이 견제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 애증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런 문제가 됐고 그러면서 미국의 사주를 받았던 필리핀이 2013년에 그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에다가 그 남사군도라고요. 그걸 제기했고 왜 그러냐면 그 2012년이 되면 중국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굉장히 커지고 거기에 시진핑까지 들어서면서 이제 슈가에서 간이 좀 든 거죠. 그러면서 이 전체 이게 9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단, 두 단, 세 단, 해서 다 해서 9단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전부 자기 해역이라는 거죠. 이게 2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거의 10배 되는 면적인데 중국의 거의 5분의 1 면적이고 이걸 3, 4시 해남도 옆에 3, 4시라는 조그만 도시에 사실 인구는 한 5천 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 다 행정구역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이 바로 이 남사공간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거고 그래서 제수했는데 그게 2016년 7월 12일이고 그리고 2007월 13일날 그 다음날 사드 배치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1대1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아시아 균형 정책에서 그렇고 핵심적은 우리 한반도가 아니고 동남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쪽으로 중국의 모든 자원, 일본의 모든 자원이 그쪽으로 통과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이 핵심 이익 지역이고 지금도 이 중국과 미국이 핵심 이익 지역이라고 할 때 한반도보다는 바로 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아시아 균형정책을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중국은 두 개의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신형 대국 관계론이고 그래서 신형 대국 관계론이라는 건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전 세계 이익을 다 미국의 핵심적 이익을 인정해 줄 테니 아시아에서만큼은 우리 중국에게 이익을 인정해달라. 이게 바로 이제 신형 대국 관계론이죠. 그래서 시진핑이 미국 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오바마가 멀뚱멀뚱 눈만 뜨고 쳐다만 봤다는 거예요. 미국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서 2013년부터 내건 게 1대1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1대1로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미국의 포위 전략에 맞서서 그걸 탈출구를 여는 거고, 그래서 그 주 대상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 특히 인도, 파키스탄 전략이에요. 주 대상 전략. 근데 이제 거기 1대1로다가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유라시아 민주협기로 접목을 지키려고 하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 신북방에 접목시키려는데 사실 접목이 잘 안 되는, 근본적으로 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최근 이제 유럽이나 그 미국의 움직임은 1대1로를 부정을 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그런 지금 이제 상황이죠. 두 번째 이제 중국 국내 정치는 어떠냐? 사실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사실 중국의 그 등소평이가 지금 오늘날까지 이제 만들어온 그림 속에서 이제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이 등소평이 네 가지 중국 때 유언을 하고 가죠. 하나는 뭐냐면 격대지정. 격대지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지도자가 차후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노무현이 박근혜를 지정해 놓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었죠. 그래서 사실은 강택민과 후진타오는 등소평 살아생전에 지정을 해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강택민이가 사실은 후진타오한테 정보를 안 주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주게 된 게 등소평이가 넘겨주고 찍어주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시진핑 때부터는 이제 그게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등소평이가 이미 그때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는 어떻게 올라왔냐? 아시다시피 강택민이라는 사람은 상해방을 만들었고, 후진타오라는 사람은 공산당, 공천당 계열입니다. 공천당은 후야오방이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후진타오가 집권할 때 상해방과 이 공천당 간에 목숨을 건 그 결투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 사실은 차기 후계자로 내정된 리커창이가 시진핑한테 밀려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시진핑이 이제 태자당인데, 태자당의 그 원로가 누구냐면 정치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공이. 이 정치공이가 그 상해방과 공천당 간의 갈등을 보면서, 야, 우리 카드인 시진핑 카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올라간 사람이에요. 올라오는 과정에 누가 이 딴지를 거냐면, 그 당시에 우리 같은 거는 안기부장 내지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다 총괄하는 조영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조영광. 그 다음에 우리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링지화. 그러니까 조영광은 범상해방이었고 링지화는 공천당 계열인데, 이 두 핵심이 손을 잡고 시진핑이를 물러나게 하려고 했죠. 퇴짜에서는. 자르려고 했죠. 이유는 모릅니다. 왜 그런지 이 사람들이. 많은 걸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시진핑을 자르려고 했는지는 모르는데, 암살 위험이 있어서 좀 관심 있던 분은 한때 2012년에 시진핑이가 6개월 동안 잠적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 굉장히 많은 사람살가 있어요. 이제 드러나는 거 보면 그때 암살 음모가, 쿠데타 음모가 분명히 있었다는 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또 하나는 이 군사위 부주석이라는 게 있는데, 중국은 사실은 목 대통령 권력은 총부에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군사위가 이 국무원과 따로 별도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군사위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두 명의 부주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슈차이오라는 사람과 또 하나는 꼬부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후진타오가 군사위 주석일 때 시진핑이도 부주석, 이 두 사람도 부주석. 근데 같이 부주석했던 사람 둘이를 그냥 같이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적을 박탈하고 그 형무소를 보내는, 전 재산을 몰수를 시키는 그런 혹독한, 그러고 그 뿌리 지금도 숙청이 계속되고 있어요, 중국. 그러니까 이 중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는 수평적 관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중국은 비서문화라고 합니다. 수직적 관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과장 4명이 있다면 과장 4명이 옆으로 협적 관계를 절대 안 맺고 과장과 국장만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직이 특징 중에 하나. 그래서 잘 모르죠, 누가 누구판지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숙정 대상에 보면 한 사람 숙정시키기 위해서 그 특정인 하나를 위해서 그냥 덤으로 여러 명을 같이 숙정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보면 국장급이 1225명이 날아가고 과장급은 8,000명 가까이 날아갔어요. 이게 이제 슈가에서 시진핑이 호랑이 올라타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주석이 돼서 자리를 잡으려고 보니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슈가에서 사천방이라고도 보고 또는 석유방 뭐 다양한 세력들이 딴지를 거니까 시진핑이가 많은 그 특위를 만들고 그 특위를 만들면서 수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하죠. 중국에서. 그리고 지난 5년은 사실은 공포 분위기 연속이었죠. 공무원들이 아무 재미가 없었어요. 도시락도 싸갖고 와야 되고 다시 한번 밖에서 밥 먹으면 바로 추서가 들어가고 그런 추서의 어떤 연속이었고 그 추서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골라 잡아서 때려 패는 일을 누가 했냐면 왕치산이라는 가지였어요. 근데 왕치산은 여러분들 옛날에 사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중국에. 그죠? 한때 2000년대 중반에 사스가 중국에서 유행할 때 그걸 때려 잡은 사람이 왕치산이라는 사람. 근데 지금 왕치산이가 같이 시진핑이랑 그 어렸을 때 지식인 하방운동 덕덕동이고 문화대회가 됐는데 그때 같이 가서 그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왕치산이는 사실은 태자당은 아닌데 태자당의 사위가 되는 거죠. 원로에. 그래서 범태자당이 들어가요. 어쨌든 이 왕치산이가 시진핑하고 손을 잡고 아주 엄청난 수경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아직도 공부에서는 그 반대 뿌리가 깊은 거죠. 그래서 2011년에는 짱량이라는 중국의 대장입니다. 별 4개. 중국은 별 4개가 없습니다. 별 3개까지인데. 여기 대령이 영광급이 우리는 3개인데 거기는 4개고 우리는 대령까지 있잖아요. 소, 중, 대령. 중국은 하나 더 위에 있어요. 그 4개고 그 대신 별이 3개. 전체 계급은 장교계급 같은데. 그래서 이 시진핑 시절에 8명의 장군들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뿌리는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기 때 이러한 피해 숙정사가 됐고 그러면서 외교는 어떻게 나가냐 굉장히 강경적으로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그 외교의 강경 책사가 누구냐 바로 왕웅이라는 사람입니다.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이 왕웅이라는 사람은 성장 한 번도 안 해보고 장관 한 번도 안 해보고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더라고요. 중국의 이런 역사는 문화대혁명 때를 제외하고는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역사죠. 그리고 지금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한테 와가지고 사실 중국의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은 뭐였냐면 중국은 사드에 대한 보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양재천 한 사람이 와서 그동안 맡겼던 거 풀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보복 온 것들. 황당한 자기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바로 양재츠가 그 당시에 국무위원이고 왕이가 외교부장관. 이 세 사람이 전부 하나씩 일개 없이 승진합니다. 사실 과거에 외교 라인에서는 정치국은 올라옵니다. 하늘의 별 따기 어려워요. 그냥 정치국이 되게 되면은 중국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정치국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부총리급이라고 그러는데 성장을 한두 군데 하고 중앙부 제장관을 한두 군데 해야 돼요. 근데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 대사는 죽겠지만. 그래서 사실 외교 라인에서는 정치국은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바로 이런 왜 제가 이걸 강조를 하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신형 대국 관계로 특히 왕이 같은 사람은 사실은 3대째 책사예요. 좀 중국에서 뭐랄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강택민 때 상해관 추천으로 상해 법단대학 교수, 국제관계학 교수가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좀 청와대 정책실에서 일을 하고요. 그러다 후진다오까지 일을 하고 후진다오 때 이제 정책실장까지 진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 진급을 목전에 두고 있다가 시진핑이가 딱 되니까 당신 옷 좀 벗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장이 된 비서도 바꾸잖아요. 이게 책상 일종의 비서니까 벗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지방 성장이나 가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깔끔하게 됐다. 나 이제 그만둘란다. 그냥 대학에 가서 총장이 날란다. 딱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강경한 거예요. 시진핑 머릿속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의 어떤 잣대가 하나 있는데 줄자가 그게 뭐냐면 그 시진핑이 이렇게 막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이 바로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시중신이라는 사람이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걸 상해방이 누구고 공천당이 뭔데 그렇게 떼부자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어떤 진미고 국관이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조금까지 계속 나오겠지만 이 나라에서. 그러면서 바로 이 왕훈이가 과거의 강택민대 3기 대표, 그 다음에 푸진타오 때 과적 발전만을 입안해준 사람인데 자기 전공이 아니었다고 거죠. 바로 이 신영대국 관계론과 일대이론은 바로 자기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20년간 키워놓은 칼이 바로 시집있게 확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름 정책이 된 이유는 바로 이 왕훈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우리가 청와대 정책실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쌓았다는 바로 이 점이 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시집이 이기는 뭐냐? 등소평이가 4개 유언을 아까 적대 지점을 제가 설명했고 두 번째가 칠상파라고 겁니다. 만 67세가 되면 중국은 차관은 만 60세까지예요. 그리고 장관은 만 63세까지고 그 정치국원은 만 63세가 되면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정치국원도. 그 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은 만 68세가 되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등소평이가 유언입니다. 지켜라, 너희들 후배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치국 상무위원은 인신구속하지 마라. 그러니까 유속이라는 사람 들어봤잖아요. 묘사없이. 먹택동이가 유속이를 아주 처참하게 죽였잖아요. 그래서 등소평이가 또 자기도 그 꼴을 당했고 그래서 앞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한테는 절대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지 말라. 이게 세 번째 요소고 네 번째가 민주 집중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스톱에 덮박 쓰지 그런 것이 말하는 거예요. 먹택동이가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민중들이 피해를 입습니까? 그죠? 그래서 개혁개방은 결국 하게 되는 거고 그 고통을 다시 말해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그 기간에 중국이 몇 만이 굶어 죽냐면 3천만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중일전쟁 때부터 더 많은 사람이 먹택동의 잘못된 생각 하나로 굶어 죽는다. 그래서 그걸 옆에서 지켜본 등소평이 반드시 집중제, 민주집중제다. 근데 이 시진핑이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첫 번째 이걸 깨부셨죠. 사실은 순전사회하고 후춘화가 이번에 사실은 총수기 후보로 되고 총리 후보로 돼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날려버렸잖아요. 정치국 상무위원 진급을 안 시켜줬죠. 그 다음에 실석파라. 왕치산이가 국가부주석이라는 이상한 자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실 국가부주석은 지금 전임 국가부주석이 여러분들 누군지 안도 모르죠. 리유엔차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자리였거든요. 근데 왕치산이가 국가부주석 되니까 전 세계가 지금 여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원칙 결과를 해요. 그 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 인식구속은 아까 말한 쪼영캉, 슈차이와 후보슝이 다 정치국 상무위원급에 해당되는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집중제 요즘 시진핑이가 핵심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핵심. 그 핵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원탁회의에 앉았는데 요즘은 자기 혼자 따로 앉잖아요. 같은 정치국 상무위원들. 그런 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중국은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그래서 당서열이 존재하고 우리하고는 정확한 차이 나죠. 완전히 당서열이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출세하려면 중앙위원이라는 걸 해야 되고 한 20년 됩니다. 중앙위원 하기 전에 중앙위원 후보위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한 200여 명 쳤는데 중앙위원 후보위원이 되려면 성의 부성장, 차관급들이 달자리에 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그중에 선택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중앙위원이 되고 이제 후보위원 5년, 중앙위원 5년, 그리고 정치국원 5년, 정치국 상무위원 5년. 이렇게 계급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급 지도자들이고, 이게 부국가급이라고도, 부총리급이고, 이게 총리급, 부총리급, 그리고 이제 이게 장관급이고, 장차관급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앙위원을 안 거치고, 후보위원도 안 거치고, 바로 팍 뒷박질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속된 말로 국장에서 장관 된 사람들이. 이게 중국에서 지난번에 7명이에요. 7명. 그런 전례가 굉장히 드문 전례입니다. 근데 중앙위원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온 거는 몇 개 있어요. 시진핑이, 리커창이가 바로 이런 뒷박질, 옛날 후진타오가 뒷박질에서 올라오고, 그거는 후계자, 이게 정치국 상무위원이 들어오려면 만 55세 이하에서 들어와야 돼요.
만 55세. 그래야 15년을 해먹으면서 지금 시진핑 리커창은 15년 동안 정치국 상무위원을 해먹었잖아요. 그러면서 만 68세에 넘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이제 산수가 딱 돼 있죠, 중국에서. 이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시각에서 이제 중국에서 최근 실세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좀 미숙하죠. 차이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엉뚱한 짓거리다가 한번 대규모 밀란이 일어났다는 국정 주변에서 최근에 트럼프 왔을 때 사과 못쳤죠. 그 다음에 양샤오떠라는 사람이 이번에 또 국가감찰 주임으로 그 수직 상승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보면은 이제 당장에다가 시진핑이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사실 당장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사람은 과거 살아생전에 집어넣은 사람은 목택동, 그 다음에 인표, 시진핑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같이 불행한 사람들이죠. 당장에 자기 이름을 넣은 남이 넣어준 사람들은 누구냐면 등선평이가 나뉘어지는데 그거는 역사에 긍정적 평가를 받는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가 시진핑만 넣은 게 아니라 신시대라는 걸 또 하나 형용사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식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에 등선평이가 이 말입니다. 82년에. 그리고 신시대와 시진핑이 자기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등선평과 자기를 차별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했는데 이건 사실은 총리 밑에 국가감찰부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 독립해가지고 위원회를 시킨 건데 어찌 보면 총리 힘빼기죠. 근데 과거의 중국은 총리와 총서기가 거의 힘이 대등한 관계입니다. 이게 총서기가 사실은 정치, 국방을 담당하고 경제는 총리가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이제 총리 힘을 완전히 빼놓고 자기는 핵심이 되고 나머지는 애누메이를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갖춰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강국과 공산당 영도, 그 다음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분석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단어들이 지금 이제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현재 2018년에 중국의 이것들이고 보면은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앞으로 5년 뒤에 이 사람들이 다들 나이가 얼마예요? 5년 뒤에. 지금 50년 되는 우리 나이로 한 67세, 68세 그럴 거예요. 우리 나이로. 그러면 앞으로 5년 뒤에 이 사람이 72, 73이니까 거의 치맥기가 가까워질 거고. 사실은 이 전원이 다 물러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뒤에, 왜냐면 사실 이번에 한 2명 정도는 60년대생 끌고 왔었어야 돼요. 그게 중국의 전통인데, 그걸 끌고 안 오는 바람에 전부 노인단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좀 젊다고 보죠. 5년 뒤에 굉장히 심각한 중국의 차세대 주자들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여기 중국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런 순서대로 올라와야 이게 질서를 잡고 경험을 갖고 싹 가는데 우리처럼 뭐 투표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고속 치다가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룰이 있는데 이 룰을 깨버리면 불안정해지죠. 질서가. 5년 뒤에 중국이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런 거고. 실제 차세대 리더가 안 보이는 거는 그만큼 불안한 면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쨌든 대외 정책은 중국이 굉장히 강공을 쓸 거다. 왜 그러냐? 지금 중국의 대외 정책을 담당하는 양제스나 왕웅이나 또는 그 위에 있는 왕웅이 또 양제스 왕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성장해온 과정이 샤프트처럼 주인을 위해서 주변을 물면서 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다. 대미 관계에서는 어떠냐? 대미 관계에서는 어쨌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엄청난 무역 적자를 창출하고 있고 그 사실은 성장 공헌도에서 경제학적으로 분석할 때는 얼마 안 되지만 실제 어떤 성장 동력은 바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대미에서는 중국이 공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국민들에 대한 체면이기 때문에 그냥 물러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협상이 붙으면 반드시 양보할 수밖에 없는 중국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또 한반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사실은 사드와 정반대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단어가 양제스가 와서 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바로 그 비슷한 직급의 아마 그때도 내 기억에 양제스였던 것 같은데
양재에서 밑에가 와가지고 판문점 사건 날 때 굉장히 중국이 목에다 힘을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남북한이 협상한다고 하니까 중국이 이제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이죠. 특히 북한과 미국이 어떤 정상 외교 관계를 할 때는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한테 들였던 물적 그런 심적 특히 뭐 전쟁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다 무너지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를 노리는 주변 국가 중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어디겠어요? 중국밖에 없죠. 뭐 우리나라가 김정은 자리 노릴 수 있는 힘이 나겠어요? 미국이, 일본이 서로 만난 적도 없는데 러시아가 오로지 중국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난번에 장선택이 총살하고 난 데는 중국이 지금 이제 둘이가 소원해졌는데 원래 이제 장선택이라는 사람이 짱가오리라는 장선택하고 짱가오리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같이 인연이 있어가지고 둘이 그렇게 해서 그 황금팽이라는 그 우리 같은 개성공단 같은 거를 그 옛날 유화도 했던 해군에서 그 지역에다 만들려고 했죠. 그게 이제 취소가 되고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이 굉장히 멀어졌고 북한과 중국이 멀어질수록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더 가속화했고 그 이제 결과 트럼프의 한방 양탁지에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대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가장 손해보는 북미대화에서 가장 손해보는 국가는 이제 중국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역으로 남한에 대해서 제스처를 파이 제스처를 많이 취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이제 느낌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국내 1인 독재로 가면서 사실은 앞으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중국인들은 계획경제에 살던 공사주의 시대에 살던 거는 국가가 국민을 매개 살려줬으니까 고맙기만 따름이죠. 집도 주고 뭐 병원도 공짜로 다니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세금을 내잖아요. 중국도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평균에 거의 근접하고 오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국민소득 10,000위안까지 우리 같은 월 한 180만 원까지는 세금이 거의 안 냅니다. 그러나 우리로 말하면 400만 원 정도 2만 위안이 넘어가면 세금 엄청나게 내요. 2만 원 정도 되면 세금 30% 가까이 내요. 3만 원 되면 40% 세금을 내요. 우리처럼 공제 그런 거 없습니다. 중국은. 공제가 아예 없어요. 교육공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세금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 세금 갖고 너희들이 밥 먹고 사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광종이라든지 상해 이남은 굉장히 그런 사고체계가 많아요. 사고체계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이따 제가 차이나 리스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중국의 한족이 사는 지역과 이민족이 사는 지역 간에 굉장히 격차가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속철이 뚫리고 고속도가 뚫리면서 이민족 사는 지역이 자기들이 좀 잘 살아볼 줄 알았더니 한족들이 들어가 장사방 다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우르무치나 라사에 가면은 다 한족들이 장사하지 그 현지 주민들은 장사 못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했던 장사마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작년에 우르무치에 갔더니 거의 전쟁 중대문연 단계더라고요. 포지를 안 써요. 포지를. 전부 3G를 써요. 포지를 안 쓰는 이유는 이게 핸드폰 도청이 어렵기 때문에 도청 설비가 비싼 모양이에요. 포지 거는. 그러니까 아예 포지 핸드폰을 못 쓰게 해요. 그 사람들. 전부 3G 쓴다. 그만큼 거기는 중국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인터넷 통제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죠. 지금 SNS에서. SNS에서 만약 사고가 터지면 전부 집단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집단 단체 책임을.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우리 같은 네이버나 이런 데를 두드러 패겠다니까 바이투나 이런 데서 알아서들 턴센트라고 비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권무관기, 시진핑 집권무관기에 중국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개의 차이나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진국 감정. 아까 말한 중진국 감정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소득이 넘치면서 정치와 경제가 같이 안 갈 때. 또 하나는 TBTS 함정. 그건 뭐냐면 세계 1위 국가와 2위 국가 간의 전쟁. 과거에 독일과 영국과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가시화될 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 후반기에. 여러모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자, 이어서 이제 중국 경제, 아까 제가 두 번째에서 경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어쨌든 후진타오 시절에는 연평균 11% 성장했습니다. 근데 시진핑 때는 10%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4%의 갭이 뭐냐? 이게 대해서 이제 시진핑이가 답을 내놔야 되고, 그 답이 뭐냐면은 류허란,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 시진핑 중학교동창이라는 거죠. 아까 중앙연에서 정치고 뒷박질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바로 이 사람이 뭘 내놨냐면 두 개를 내놓죠. 하나는 뭐냐면 뉴노멀, 신장타임, 또 하나는 공급집계. 그런데 뉴노멀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사실은 시진핑이 때 경제성장률이 6%대로 내려오는데 그건 시진핑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후진타오 원장보가 바보짓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나왔다. 그건 뭐냐면은 2008년에 미국발 국민기가 터지자 중국 정부가 뭘 하냐면은 10대 산업진흥계획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부 재정으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찍어죠. 중앙정부가 4조 원을 때리고 지방정부가 18조 원을 때리면서 지금 지방 좀 이따 투자 이야기겠지만 중국에 투자가 안 되는 이유는 지방정부가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방 부채가 많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거죠. 지금 중국의 국가 부채가 28조 가까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중앙부채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신장타의 개념으로 이제 중국이 변명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자리 창출만큼은 매년 지난 5년간 1,300만 명씩 하면서 시진핑이가 이제 밥값은 하고 있는 거죠. 밥값은. 그리고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그거는 세계 유가가 안정되면서 덩달아서 같이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난 5년 동안 시진핑이가 정권은 틀어 확실하게 잡으면서 불안이나 정치적 불안이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비록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실업률이나 물가 같은 데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국면을 노정했다는 것은 자기 공헌도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008년 이후에 2008년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인데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2010년에 유럽발 재무위기가 터지면서 2012년부터 중국의 모든 경제가 많이 변하게 됩니다. 바로 내수시장 중심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거의 모든 통계는 2012년, 한중간에는 2013년부터 많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2012년부터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이 더 빠르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제조업의 투자가 줄어든 대신 중국에는 3차 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 그 3차 산업 중심의 일자리가 뭐냐면 IT 쪽이 아주 좋은 일자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배달. 쉽게 얘기해서 중국이 그전에는 배달이라는 게 없었어요. 모든 식당이 좀 배달하고 있고, 우리처럼 짜장면 배달하고 있고. 또 하나는 택배.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전체 보면서 그 한 16% 차지해요, 전체 소득이. 새로운 도시에서는 새로운 업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중국에 3년 있으면서 대부분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사요. 여기는 일반적인 데서는 영수증을 안 줘요. 우리가 정산을 해야 되는데 영수증을 꼬박꼬박 주는 데가 바로 전자상거래 쪽 영수증을 주기 때문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전자상거래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3차 산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택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쉽게 창출된다는 그런 장점이 되죠. 그 다음에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의 지금까지 성장 동력이 뭐였냐? 투자와 수출이었죠. 투자는 누가 했냐? 바로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했죠. 수출은 외자기업들이 했죠. 중국의 지금까지 누가 경제를 끌고 왔냐? 외자기업과 지방정부를 끌고 왔거든요. 지방정부는 투자를 통해서, 외자기업은 수출을 통해서. 근데 이 투자가 한때 2009년에 30%까지 올라갔다. 이게 이제 7%대로 갔다가 금년 1사분기에 다시 7.5%로 약간입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는 주력이 누구냐? 바로 민간기업. 민간이 전체 중국의 투자의 70% 가까이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꿈도 못 던 일이죠. 그만큼 이제 민간의 파워가 중국에서 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 증가는 3차 서비스 산업, 특히 IT 쪽에서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조업의 투자는 굉장히 낮죠. 그러면서 그 제조업 투자가 중국 전체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제조업 투자가 낮은 거는 중국이 공급 과잉에 들어가면서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소비에서는 이제 10.2%, 금일 1사분기는 드디어 이제 10%대가 무너졌습니다. 금일 1사분기 9.8%인데,
이제 소비에 있어서는 이것도 이제 차별이 좀 많이 있죠. 전자상거래가 첫째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중국에서 소비 중에 가장 뜀박질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또 성장률이 크게 보건입니다. 이게 1사분 6.9%고,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1사분 통계가. 그 다음에 교통통신, 교육문화. 이 세 개가,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낮은 증가율이 선진국경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의 보건의료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중국의 보건의료. 우리가 A 주시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전자상거래가 중국 전체 소비의 이제 13%. 특히 북경 같은 데는 이미 20%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웬만한 것도 다 전자상거래로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무역 같은 경우는 7년 만에 작년에 이제 상승세를 쳤죠.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요. 기저효과. 또 하나는 유가가 올라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가가 올라가면 모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중량과 상관없이 전부 다 이 베이스가 다 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수출이 한 8% 정도 늘었고 수입이 한 16%. 그러니까 거의 2배, 수입이 수출보다 거의 2배 이상 늘면서 이제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로 2015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고, 금년에는 더 줄어들었어요. 금년에는 한 20% 정도 또 무역 수지 흑자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수입이 수출보다 늘어나죠.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중국에 그만큼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이 중국의 4억 명이라고 하거든요. 13억 인구 중에 4억 명의 중산층들이 소비재들을 수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한국 건 안 쓰지만 주로 독일, 유럽 거, 그다음에 일본 거 소비재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금년에도 여전히 미중 간 통상마찰, 그다음에 유한화 절상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수출은 되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FDI와 ODI. 사실 한때 중국의 해외 투자가 FDI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 2014년부터 중국이 3년간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자본 슈국화가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때가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4조 가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많다는 이야기는 중앙정부에 그만큼 이 환 갖고 있는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외환이 오면 중국의 중앙은행이 그거를 인민폐로 바꿔주고, 인민폐가 너무 많이 풀리면 안 되니까 인민폐를 쉽게 해서 환 채권이라고 해서 다시 사들여서 그거를 정부가 사들여야 돼요. 거기에 국채 발행을 해야 돼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자율이 싸더라도 2에서 3%까지 되는데 1조 달러면은 거의 200억 내지는 300억 달러에 1년에 중앙정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돼요. 4조 같으면 거의 1200달러 가까이 부담해줘요. 중국 아까 국방비가 얼마였죠? 거의 중국의 국방비만큼을 부담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풀기 시작했죠. 외환보유고를 풀면서 뭘 장려했냐면 해외 투자를 장려했죠. 그리고 해외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갔죠. 사실 중국에서 우리도 그렇지만 해외 투자는 사실은 정부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훨씬. 왜냐하면 거의 다 불법으로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100% 다 불법이에요. 왜? 중국 정부 한 번도 부동산 투자를 허가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부동산 투자는 불법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거 확 나가는 거 보니까 외환보유가 1조 달러가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16년부터 중국이 속도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모든 돈을 못 나가게 다 막고. 지금도 3억 달러 이상은 무조건 다 심사를 중앙정부에서 받도록. 그러면서 안방보험이라는 그 우리나라 증권회사 하나, 아니 보험회사 하나 인수하겠죠. 거기 회장도 구속시키면서 좀 조사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죠. 환치기에는 전장들 다 폐쇄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중국은 엑셀터 브레이크를 굉장히 잘 듣는 거예요. 중국처럼 정부 해먹기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의도한 대로 밟으면 쭉 올라가고 또 브레이크 밟으면 쭉 내려가고. 그죠? 그래서 지금 1200달러 작년에 그 속도로 내려왔죠. 그래서 금년부터는 또 외환보유가 그래서 한 2000억 달러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풀어주기 시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재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중국 내에 있는 돈은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얼마가 됐다. 관리자에 따르면 그 돈이 밖으로 나가야 자기 돈이 되지. 공산당에서는요, 제가 중국에서
중국에 북경에 있으면서 중국의 기업인들하고 꼬꾸라 묻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인이. 자기는 무슨 꿈을 꾸냐면 어느 날 정부가 와서 내 돈을 다 뺏어가는 꿈을 꾼대요. 우리 한국에서 남자들은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가끔 꾸죠. 강봉기 중에 상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살아다 보니까 이게 중국의 포브스라는 잡지가 발행이 됩니다. 거기에 막 1, 2, 3위에 올라가면 그거는 저승 이게 쉽게 얘기해서 사생부라고 해요. 사생. 거기 제가 쭉 지켜보면 중국에서 거기 리스트에 올라가서 오래 버티는 사람을 못 봤어요. 우리 집 재벌은 3대까지 지금 물 넘어오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만 중국은 3대 가는 재벌이 불가능한 거예요. 공산당이 절대 그렇게 안 시켜주죠. 제가 마인 그 연설하는 거 안 들어봤더니 그 마인이 뭐 주제 발표를 하는데 마인 전에 중국의 성장들 둘이가 먼저 발표하고 오고 마인 세 번째 주제 발표를 하는데 성장들 발표 때 조용하다가 마인 발표하니까 그 홀이 한 2,000명 들어가는 홀이거든요. 중국 우리하고 좀 규모가 다릅니다. 근데 다 일어나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중국 공산당이 그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내가 볼 때 마인은 항상 잠을 자다 엉망 속에 잘 수밖에 없죠. 어느 순간에 그냥 한 방에 가는 건 쉽게 가니까 아빠 보면 부회장도 그냥 한 방에 가버리잖아요. 그 등소병 외손녀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한때 그 친구가 강도성 구성장하고 결혼해갖고 그렇게 출세를 했어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친구인데. 그러다가 등소병 외손녀를 만나면서 이제 글로벌한 기업이 됐는데 그거 그냥 한 방에 쉽게 해보잖아요. 중국이. 지금 우리 제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뭐 재벌들 좀 거론되잖아요. 그럼 중국은 그냥 한 방에 보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 걸고 바꿔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설명해야 돼요. 우리의 해외 투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중국 해외 투자. 개념이. 그 다음에 외환보유가 위안화. 제가 잠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래서 6.1에서 6.9까지 가는 거고 이게 외환보유고입니다. 이게 위안화 환율이고 참 드라마틱하죠. 월별로 굉장히 이런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돈 번다는 걸 참 수출해서 돈 번다는 건 쉽지 않죠. 특히 외자재도 중국에서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게 돼. 지금 이제 금년에는 또 더 내려갔어요. 6.33에서 1월 달에 끝났는데 지금 6.3까지 내려갔죠. 금년에도 작년에 대미 달러 절상폭이 4.4%인데 금년에도 한 이 정도 되지 않냐. 6 정도 가지 않냐.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시빙 집권 2기. 앞으로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시빙이가 뭐, 앞으로 최소한 4년간은 이제 정확하게, 강력하게 정권을 통치할 겁니다.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마지막 1년에 이제 중국이 이한 협상하면서 사실 아까 제가 그 표에 보여줬지만 이 중국의 지금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원들은 언제 때 컸겠어요? 이 사람들이 국장을 언제 했겠어요? 국장 차관. 정부지했다고 시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다 뭐였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공천관계예요. 이게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에 정치 공천단이 아닌 사람 딱 둘이밖에 없어요. 하나는 시진핑, 또 하나는 왕. 나머지 5명은 전부 공천단계예요. 옛날에 다 같이 함께 밥을 먹던 단단한 단결력을 갖고 있던 사람. 정치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공천단이라는 건 우리가 같은 고시 출신이에요. 고시 출신. 쌍하오 쉐이상 출신의 모범 학생 중에 젊었을 때 공산당에 착출해 올라가니까 그야말로 주적 공산당이고 공산당이 유일하게 조직을 갖고 있어요. 파벌을 갖고 있어요. 한 250만 명 되는 그래서 바로 이 아래 이 친구들이 거의 다 공천당 계열이다. 훨씬 더 만약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볼만한 거죠. 금년의 재정정책 방향은 확대 재정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투자율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가 채권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금융정책도 중국이 이제 사실은 위안화 국제화 문제, 환율 시정화 문제, 금리 시정화 문제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굉장히 치열한
수산이 벌려지고 있죠. 그래서 함부로 통화를 남발하기도 어렵고 어려움. 지금 신빙정보가 경제정책으로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금융직 쓰려면 우리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그러면 시장 금리와 그다음에 환율 그리고 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그런 메커니즘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는 좀 어렵죠. 중국도 점점 이번에도 그 파워 포럼에서 시진핑이가 금융시장 개방을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금융시장 개방 약속했는데 그 중에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풀어야 할 게 뭐냐? 자본수지 IMF 8조 이행인 거예요. 지금 중국은 경상수지는 자기가 해주고 있죠. 물론 자기가도 아니죠. 그거는 외환관리를 다 승인을 해야 돼요. 중국에서 돈 번 거 한국으로 송금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거 불가능하죠. 거의. 중국의 부동산 사가지고 지금 왕징에 떼부자 된 사람 우리 교육부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보통 한 5억에서 사가지고 30억 오고 있으니까.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근데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 한 번 갖고 들어올 때 많이 갖고 와야 문화 돈은 500만 원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10억을 어떻게 500만 원씩 해서 대한항공 좋은 일만 시키죠.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이제 자본 수지 개방을 해야 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번에도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환 중국은행하고 연명으로 몇 개가 발표했는데 내용은 빠져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기 참 어렵죠. 중국이 어려운 나라.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게 공급치 계획이고, 그다음에 미래 신성장 발굴이고, 그다음에 국유기업이고. 이게 이제 중국의 핵심 숙제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방 정부의 국유기업이죠. 중앙 정부 국유기업은 지금 계속 그 중앙 정부가 M&A를 하면서 좀 해결하고 있는데, 중국의 국유기업은 한 12,000개가 있어요. 12,000개. 그 중에 중앙 정부 국유기업은 100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1,900개가 다 누구냐?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기업. 이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거에 주용기가 하려고 했더도 실패했고. 왜 그러냐? 이게 각 지방의 토착 세력과 연결되어 있고. 그게 적잖아도 나라에서 돈을 모여주니까 그냥 물놀라라는 인생을 즐기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대학을 시작할 때. 이게 중국의 지방정부, 특히 중국 국유기업은 중앙정부 소유의 국유기업이고 성정부 소유의 국유기업. 또 하나 밑에가 뭐냐면 지구시 밑에 있는 거죠. 지구시의 밑에 있는 이 지방정부를 어떻게 개혁할 거냐. 이게 큰 문제가 돼요. 이제 산업으로는 철강이 석탄이 가장 큰 문제예요. 특히 왜 철강 석탄이 왜 문제가 되냐. 공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공기 때문에.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뭐 행사도 크게 많이 하잖아요. 행사하는데 이 북경 공기가 거의 지옥 수준 가까이인데 지금 우리나라 공기 이 정도 갖고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히 불만스러워하는데 제가 중국에 하나 있을 때는 제가 잠깐 실수로 구정 때 한국 들어왔었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구정 때는 막 폭주 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다음날 보니까 여기서 저 앞에 저 밥그릇 있죠? 거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대낮에. 그래서 순간 제가 그랬더니 이게 지옥인지 인간 사는 세상인지 그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만큼 심각했죠. 그래서 중국이 뭘 없애버리냐. 지금 특정 시내에는 원래 석탄 활발져서 다 문 닫아버렸어요. 중국이 한 번 또 공산당 나라라 그것도 빠르더라고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버립니다. 또 하나 뭘 정리해버렸냐. 그 띠티아오화라고 이 중국에 우리 옛날 보면은 건물 질 때 중국산 뭐 가짜 짝퉁 철근 갖고 와서 분재된 적이 있죠. 이 중국에는 원래 스크랩은 전기료로 해야 되는데 중국은 전통이 고로로 스크랩을 녹이는 게 있어요. 이 중국이 전기료가 비싸니까 싸게 녹인단 말이에요. 그게 중국의 통계 안 잡혀요. 이 중국의 철강 생산 능력이 혹자는 10억이라고 하고 혹자는 12억 돈이라는데 무엇이 진실이냐? 사실 12억 돈이 진실이에요. 바로 아까 말한 띠티아오화예요. 이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 스크랩 고철 갖고 와서 1300cc, 1600cc 올라가야 돼?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지방에 조그만 용광로도 30톤짜리 하는. 근데 그거를 중국 정부가 하루가 좀 싸고 써버렸어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뭐 군대를 동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없애버려가지고 그거 1억 톤을 없애버렸어요. 작년 2017년. 그래서 2016년, 17년에. 그래서 철강값이 없는 거예요.
세계 철강값이. 세계 철강값이 아무래도 짝퉁이라도 뭐 물건이 안 나오니까 6천만 톤에 7천만 톤에 나왔는데 거기서 생산 설비는 1억 톤이고 물건 생산되는 건 6천, 7천만 톤인데 그게 물건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한 소씩 비싼 거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철강값이 오르고 포스코가 작년, 재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석탄이에요, 석탄. 이게 중국에 사실은 지금 우리 공기가 이렇게 나쁜 거는 북경 근처에 중국 철강 공장들이 다 모여 있어요. 제일 큰 게 허베이고, 그 다음에 수도강이고, 수도강철. 그 다음에 그 유효 량형으로 안산강철 있지, 봉계강철 있지. 산서에, 왜? 철강석이 나는 지역이거나 혹은 석탄이 나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바로 그게 중국 주변 지역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 되면 아예 굴뚝을 못 열게 중국이 철강 공장 다 문 닫게고 행사하면은 굴뚝 3개 중에 1개만 열어라. 평상시에는 굴뚝 2개 중에 1개 열어라. 굴뚝수로 빠지더라고요. 저도 비행기 타고 이렇게 그 위에 상공 지나다 보면 뿌옇죠 그냥. 혹시 중국 가보신 분들 창가에 앉아서 하북선이나 산서선이나 쭉 보고서 그 공기가 바로 우리가 도는 거예요. 서해안 쪽으로. 서울 쪽으로 안 하고 서해안 쪽으로. 서해안하고 제주도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중국이 이제 중국제주 2025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기간은 하지만 지금 이제 14조 5개년 계획인데 앞으로 시진핑 정부 5년간 최고로는 게 이슈가 뭐냐면 반도체하고 5G. 반도체. 과거 바로 이 전 5년에는 LCD가 최대의 화두였죠. LCD는 이제 우리를 추월해버렸고 우리는 OLED를 도망가고 있고 잘 도망갔죠. 이건 이제 반도체하고 5G, 5G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이게 핵심 방향들. 그래서 제가 이제 후진타오하고 시진핑하고 둘이 비교를 했는데 사실 후진타오하고 시진핑하고 이렇게 보면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후진타오는 뭐냐?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그래서 그 시절에는 평화스러웠어요. 시진핑은 누구 중심이냐? 국가 중심. 국가 중심까지 이해를 했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위대한 중화민족이다. 이 중화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데 주변 국가들. 민주국가는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죠. 시장, 경제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죠. 근데 중화라는 말을 쓰는 순간에 뭐 1대1로 뭐고 간에 같이 함께 하기가 참 어려운. 후진타오는 이 화합이라는 단어 이걸 강조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그래서 1인당이라는 개념이 중국 목표에서 처음 들어간 게 이 후진타오 집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한국, 현대어, 부흥, 경제강국, 전부 이런 거예요. 좀 피곤한 앞으로. 그래서 바로 이 매파들이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는 게 참 불행한 일이죠. 주변 국가. 근데 중국 경제의 중장기에서는 이제 베이징 컨센서스와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두 개념이 2010년대 충돌을 합니다. 초기에는 베이징 컨센서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경주는 안 해도 된다는, 공산당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초기에 우세한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2012년이 되면 워싱턴 컨센서스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은 아까 말한 중진국 함정에 빠질 확률이 크다. 중요소인데. 그리고 워싱턴 컨센서스의 어떤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간,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시장 경제 간의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장기적인 앞으로 10년, 20년. 거기에는 이제 많은 변수들이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시진핑이 계속 독재로 간다면은 그건 굉장히 지금 서방 언론들이 갖고 있는 태도처럼 굉장히 신나는 일이 되는 거죠. 서방 국가들이나 미국은 다 좋아하고 있잖아요. 시진핑 독재한다니까. 옛날 먹태동 시절이 생각나서 굉장히. 근데 우리는 사실은 중국과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마냥 즐기기만 하기는 어려운, 현실적으로. 그런 거죠.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앞에는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어쨌든
현재 추이대로라면 2025년, 2030년 사이에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을 거라고 국제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는 이건 제 견해가 아니고 뭐 세계은행이나 아니면 OECD 이런 나라들, 이런 기관들이 예측을 해보면 2025년에 지금 미국의 GDP가 22조입니다. 아니 18조. 지금 현재 18조인데 중국이 2025년에 20조 가까이 돼서 미국과 엇비슷한. 그래서 2025년 30년 사이에 초월도 가능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 파일이 왜 큰구나. 잠깐 여기 도와주시는 분 계시나요? 파일이 튕겨버리네. 왜 그러죠? 뒤에 파일이 있죠. 그죠? 자,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한중 관계로 접어들어가는데, 교재로 갖고 보겠습니다. 좀 조교 계시면 좀 도와주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차이나 리스크입니다. 교재를 좀 보시죠. 예. 어쨌든 중국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부채 과다 문제입니다. 부채 과다. 우리도 97년에 뭘 겪었죠? 한번 사태를 겪었는데, 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기업들의 부채였던 거죠. 기업들의 부채. 혹시 메시지 메모 자체가 잘못됐어요? 잠깐만요. 1분만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기업 부채 문제. 특히 국유기업들의 부채 문제. 그러니까 후진국 때는 부채가, 기업 부채가 문제가 됐다가 중진국이 되면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되고 선진국이 되면 정부 부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기들이 한 번씩 오는데 지금 중국이 바로 그런 부분 쪽에서 문제가 될 거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역 간, 계층 간, 민족 간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중국에 31개 성씨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사는 천지, 지금 천지이 제일 잘 삽니다. 원래 상해가 제일 잘 살다가 작년부터 천지이 좀 잘 사는 걸로 나와요. 천지하고 가장 못 사는 감숙성. 감숙성에는 티벳 장족들이 많이 살죠. 한족도 살지만 이 둘 간의 격차가 4점인데, 과거에는 2010년에는 상해와 꾸이조 간에, 상해와 꾸이조는 이제 뭐 우리가 들어봤던 뭐 바이수라든지 그런 소수민족들이 하는 건데, 이런 격차가 5.8배보다는 개선은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4배 차이가 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거고, 또 하나는 도농 간,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가 2.7배. 그 다음에 소득 상위 집단 20%와 하위 집단 20%의 격차가 10배나 되고, 진위 개수가 0.4배로 거의 뭐 홍콩하고 미국하고 맞먹는 수준에 접근하고 있죠. 레드라인을 상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으로 가면 이게 화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쟁으로 발전하기 굉장히 쉬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가난한 가운데 고령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죠, 재앙. 그걸 미부설로라고 그러는데, 미부설로. 그러니까 부가 아직 오기도 전에 뭐 고령화가 온다는 건데, 중국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게 제가 잠깐 이쁘게 보여줬지만, 지금 중국은 이제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11% 정도 되는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이동 중에 있는데, 중국이 2012년에 그러니까 노인 인구 비중이 9.4%일 때 1인당 GDP가 6,800이었어요. 한국은 2005년에 중부당 7년 격차 나는 거예요. 그때 9.3%일 때 우리가 1인당 GDP가 16,800이었죠.
그러니까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계산하더라도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더 거의 10,000달 이상 차이가 난다. 이게 중국이 지금 2017년에 이렇게 되고 중국도 2035년이 되면 초고령사를 간다는 거예요. 2035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살아계실 텐데 바로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재앙의 상대합니다. 상대합. 그러니까 노인 부양비가 2%포인트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이건 0.1% 한다는 건데 거의 경제성장률이 2% 이상 가까이 떨어져요. 중국에 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거의 경제성장률이 이상 2% 미만으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중국에. 우리하고 중국하고 의사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우수한 학생이 의대를 가죠. 왜 갑니까?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버니까 의대를 갑니다. 중국은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면 자기가 개혁을 합니까? 나라가 직장을 만들죠. 그러니까 대졸 초임이나 의사 초임이나 비슷해요. 나라에서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뒷돈을 받는 중국에서 수술을 하면 돈을 써야 수술을 받지 않아요. 그냥 멍청한 있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중국에서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하고 사업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돈이 안 걸립니다. 근데 의사가 없고 약이 없고 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된다. 이게 보통 심한 그런 문제를 중국이 좀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대중 수출로 가겠습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을 보시다시피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수출 전체가 줄어든다는 게 문제고 수출 전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또 하나는 이 빨간 게 외국 수출 적자인데 2013년을 정점으로 외국 수출 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나는 우리의 주력 제품군에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지금 확 막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고. 한때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9% 있어요. 지금 4%대로 주저앉아요. 내년에는 어떨지, 좋아질지, 나빠질지. 좋아질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많이 들었던 게 핸드폰이죠. 한때 삼성 핸드폰이 30%를 차지했어요. 중국 내수시장에서. 지금 3%가 안 돼요. 10위권 안에 못 들어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나 핸드폰을 대신해서 새로운 제품군이 없다는 거죠. 과거의 가전, 굴삭기 대신 자동차가 들어가고 핸드폰이 들어가면서 우리 수출을 끌고 갔지만 이제는 화장품 갖고는 어렵죠. 1년에 20억 달러 타기 안 되죠. 그래서 좀 그거고 또 하나는 중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최근에 좀 달라질지 몰랐지만 작년 말까지만 해도 중국 소비자들이 문 대통령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애국심에 중국 쪽 호소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사드 사태로 해서 한국 수출 비중이 급감합니다. 2015년에 4.8%에서 우리 수출이에요. 오히려 2.9%로 줄어든 거예요. 아까 제가 그림에 보다시피 이렇게 수출이 늘어났는데 2017년에는 수출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 바로 이런 소비자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왜 수출이 늘어났냐?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반도체. 또 하나는 LCD 쪽에서 OLED가 중국 스마트폰에 OLED를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OLED를 지구상에서 우리만 생산하잖아요. 대형 TV는 LG가, 핸드폰은 삼성이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생산하는데 LCD에서 지금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24%까지 올랐어요. 그거. 반도체 가격이 작년에 좋아. 반도체 가격이 좋은 거는 4차 산업 때문에 굉장히 반도체가 수요가 많아져. 또 하나가 석유화 값이 뛴 거예요. 석유화 값. 20달러에서 50달러 뛰면서 우리 수출에서 보시면 반도체, 그죠? 작년에 보면 디스플레이.
그래서 석유 제품이 1, 2, 3, 4 이게 다 석유예요. 이게 다 해서 거의 한 16% 가까이. 아니 20% 가까이 되죠. 1, 2, 3, 4. 그죠? 거의 20%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가 우리 전체 수출의 한 4분의 1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제품이 4분의 1 차지하고, 25분의 1. 그 다음에 이게 한 10분의 1 차지하고. 이 세 개 합치면 우리 수출 땡긴 거예요. 이게 중국의 수출 작년에 많이 했지만, 실제 중국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아마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의 종사는 6개 업체, 그 다음에 반도체 종사는 2개 업체, HD 업체, OLED 종사는 1개 업체. LG는 작년에 제대로 못 봤어요. 왜? 대형 TV는 하나도 안 나갔으니까, 중국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뭐 금액은 안 됩니다만,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중국이 이제 그걸, 저립은 이제 중국이 우리를 초월했지만, 저립 물량은. 그러나 설비는 아직까지 중국이 못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요즘 가장 목에 힘주고 계시는 분들이 반도체 설비업체와 디스플레이 설비업체. 이분들이, 사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분들이 굉장히 신나는 그런 시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무역 특화 지수는 보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하여튼 뭐 우리가 좋아질 수는 없죠. 우리가 좋아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32에서 28로 전 품목이 갖추어지고 있는 그런 수업을 주고 있죠. 하여튼 중국이 따라오긴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기술 격차는 한 3년 정도 나는 걸로 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사점은 뭐냐. 첫째는 어쨌든 차이나 리스크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상수 변수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좀 접근하고, 올인하는 전략보다는 뭔가 내가 중국에 투자해도 이거 버려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략 갖고 가야 되는 그런 거고, 올인 전략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는 거고. 어쨌든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해 주겠지만 우리가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이 아직도 가공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국의 인건비가 그래도 싸기 때문에 아직도 가공비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1라운드에서 이게 두드러 맞을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두드러 맞을 확률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인가공업체를 내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게 매수 시장으로 바꿔야 되겠다. 근데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인가공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냐, 전부 독자기업이라는 업체들이고, 이 독자기업이라는 게 뭐죠? 혼자 노는 기업을 독자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자기업들은 사실은 인가공을 하기 때문에 중국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죠. 중국 내수시장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중국 내수시장 들어가려면 합작을 바꿔야 돼요. 이 중국에 100만 불 이상 자본금을 투자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한 2만 개가 이상 있는데, 그 중에 100만 불 이상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게 2,000년 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전업체들, 그 다음에 핸드폰, 자동차 따라가는 업체들. 자, 이 업체들이 우리 업체가 모기업이 내지는 결의기업이 물러나면 이 업체가 갈 곳이 없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업체들이 만도처럼, 이 만도는 중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모비스처럼 가면 안 되고 만도처럼 가야 돼요. 그런 전략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좋은 게, 아까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돈 오는 거는 자기 재산화 시킨다. 그게 국유기업 돈이든 아니면 자기 기업 돈이든 간에 일단 한국으로 오면 그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중국에 있으면 자기 게 아니지만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우리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쪽 끌고 와서 우리서 만들어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중국에다 물건을 못 팔지만 중국 업체는 중국에다 물건 팔 수 있는 거죠. 이번에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정부가 금호 타이어 손을 줍니까? 이뻐서 들어줍니까? 타이어는 중국이 3천만 대 자동차 시장을 갖고 있거든요. 에이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시장을 갖고 있는 거죠. 한국에는 자동차 150만 대도 못 팔잖아요. 넥슨, 한국, 금호 3마리의 호랑이가 살게는 이게 한국이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중국의 타이어 유통업체가 인수하는 거. 정부가 흔쾌히 동의하는 게 바로 그거죠. 이제 나무 시장 놓으려면 우리 기술 줘야 되죠. 과거에 중국이 못 만들 때는 기술 안 주고도 시장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만들면은 그거는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그쪽에 뭘 얻어오는 거죠. 뭐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바뀌거든요. 이게 이제
이제 앞으로 좀 심각한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비정상인 거죠. 이게 중국이 2000년 WTO 가입한 이후에 이 노란 게 흑자낸 겁니다. 흑자낸. 미국 통계인데요. 중국 통계는 이보다 한 1000억 달러씩 작아요. 그건 뭐냐면, 홍콩을 경유해서 나가는 걸 중국이 뺐기 때문이고, 이게 진실에 가까운 통계예요. 이건 뭐 아닌 거죠. 그때 말로. 그래서 미국이 지난 15년 동안 약 4조 달러 가까이 적자를 기록해요. 그 기간 동안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 중국의 외환보유고보다 1조 달러 더 많게 그 중국이 미국에서 번 거죠. 그 1조 달러는 사실 유럽에서 번 거거든요. 왜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심플한 수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미국, 유럽이 흑자 내고 한국, 일본, 대만의 적자 주는, 아니 한국과 대만의 적자 주는 그런 거죠. 일본은 서로 소비재 주고 설비 맞바꾸는 그런 모양새로 이런 그림들이 좀 어려울 거다. 이게 뭐냐? 중국의 수출을 누가 오냐? 외자기업이 43% 차지해요. 그 다음에 중국의 민영기업에서 국영기업은 거의 수출 안 합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그림인데요. 중국의 무역 형태를 보면 이 외자기업, 주로 문제되는 건 독자기업이죠. 제가 아까 말한 우리나라 독자기업. 이게 일반 기업은 25%고 나머지 75%가 가공기업이에요. 반대로 사행기업은 일반 기업이 75%고 나머지 가공기업이 25%. 결국 미국과 중국이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이려면 어디서 줄여야 되냐면 여기서 줄여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인가공은 쪽에 관세가 지금 인가공은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관세가 없죠. 이 부분에 관세 면제를 철폐하면 바로 인고공채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중국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바로 이 부분에서 중국이 손해 안 보고 미국과 타협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통계는 내 통계가 아니고 중국 정부 통계입니다. 이미 중국 정부가 스스로 만들기 시작해요. 이런 통계로. 이걸 전 세계에다 뿌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국한테도 보여주고 우리한테도 보여주고. 근데 이거 보여줄 때 눈치채고 빨리 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중국의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은 철수 청산할 때 철수 청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도망 나와야 돼요. 한 번쯤. 방법이 없어요. 그 나라는. 중국 시장이었기 때문에. 철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엑시트라는 개념. 보면 서점에 가보면 중국에서 어떻게 엑시트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란 나라는. 그거 갖고 강의 제가 3박 4일을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할 수 없다. 중국은. 무조건 팔 수 있을 때 팔고 중국에서는 아니면 그냥 빨리 떠나라. 그냥 쉽게라도 줘라 이거죠. 그냥 거저라도 증여하고 대신 다른 걸로 챙겨라. 그리고 이제 전동단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개 써놨는데 어쨌든 소비자는 우리가 중국 가서 물건 못 파는 겁니다. 사실 그 설화수 요새는 LG 국가에 중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중국 업체가 힘내겠다면 지금 중국에서 저보다 5배속 더 팔았을 거예요. 이 마요라는 그 마스크팩을 2013년에 중국에 처음으로 랭킹을 합니다. 그걸 누가 했냐면 우리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마요라는 개념은 누가 선전해 놨냐면 대만 사람들이 중국에서 선전해 놨어요. 우리나라 날기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대만에서 그걸 명약이라고 하죠. 피부에 좋다고 그러고 막 선전해 놨는데 그 마요 그 마스크팩 사실 그 외에 마요는 안 들어가 있어요. 날기름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이름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중국에서 대박을 냈죠. 1,400억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이 제조업체가 700억 먹고 유통업체가 700억. 중국이 중국이잖아. 2,800만 장. 한국에서 어떻게 2,800만 장 파? 그러고 나서 딱 1년 장사하고 손 접었어요. 왜? 그 다음부터는 기나고 대나 다 들어옵니다. 이윤이 안 남아요. 원가에 팔 수는 없잖아요.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딱 700억 벌고 그냥 손 털었죠. 앞으로 중국에서 그런 제품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소형 디지털 가전, 독거인. 우리나라 이쁘게 믹서기 잘 만들잖아요. 이게 혼자 사는 사람도 돈 무진장이 잘 써요. 이런 사람들 겨냥해서 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팔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국에 팔 수 있는 물건들은 지금도 엄청 복잡한데 우리가 팔 수 있는 재주가 없다는 거죠. 제가 중국어를 30년 했지만 중국에다가 물건 팔으라면 제가 못 팔죠. 그거는 중국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세일은 아무나 합니까?
여기 계신 뭐 한국말 무진장이 잘하지만 세일을 하면 바쁘다면 세일을 하면 못하죠. 그 중국 사람들 따라하는 거예요. 바로 중국의 유통업체하고 해라. 아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중국에서 1년 동안 700억을 한국 사람이 벌게 되는데 바로 친구자도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중국에서도 해외 축구. 중국은 11월 19일, 11일을 이 광군제라고 해가지고 일자에게 허reb의 날이라고 그러죠. 혼자 있는 날. 독신의 날. 하여튼 뭐 계속 그게 늘어나고 있는데 파워파워부터 시작하고 작년에 300억 달러 하루에 매출을. 그 중에 16%가 해외 직구로 매출이에요. 16%. 거기서 우리는 한국은 5위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중국 수입 1위인데 왜 전자상거래는 5위를 해야 됩니까?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증거죠. 또는 우리가 브랜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중국은 여전히 부품 소재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여전히. 조립은 능한데 부품 소재는 안 돼요. 왜 부품 소재가 중국에 안 되냐? LCD 같은 경우 하루아침에 지방정부가 돈을 밀어주니까 된다 이거죠. 지방정부의 성장 서기들이 그 지역에 가서 2년 내지 3년 근무하는데 2년 3년 동안 업적 내는 거는 부품 소재하고 업적을 못 내죠. 조립만이 업적이 가능하죠. 그래서 조립을 돈을 밀어줘요. 부품 소재는 은행도 나무라라고 해요. 네, 리스크가 높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부품 소재가 사실은 부족한 거죠. 이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수출의 80, 90% 전부 부품 소재입니다. 80%, 90%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짜치기를 해야 돼요. 중국의 조립. 반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잘하고 있어요. BYD나 이런 애들하고 같이 지분해서 투자해서 부품해서 그러면서 납품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은 시장과 기술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술을 안 주려고 하고 시장만 먹으려고 해요. 그거는 넌센스라는 거죠. 기술 주면서 시장 먹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제가 일출에서 일하면서요, 이제 M&A 그런 거 지켜보면 참 좀 그래요. 서로 주고받아야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저쪽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서로 못 믿고 그러면은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설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들어갈 게 굉장히 많아요. 로봇 같은 경우 지금 전 세계에서 로봇을 중국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순수하게 제공하는 로봇은 중국의 8%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는 수입하고 그 중에 나머지는 41%는 외자기를 만들고. 우리도 로봇을 조금만 신경 써주면 독일, 일본처럼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전 세계에서 로봇 사용 10,000명당 로봇 사용 대수는 우리가 500명으로 세계 최고예요.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왜? 우리 산업은 전부 다 로봇만 쓰는 산업이잖아요. 자동차 로봇 쓰지, 가전 로봇 쓰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로봇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로봇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만들지는 못 만들죠. 왜? 시장이 없어서. 중국 시장 활용하면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의료기기 마찬가지예요.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환경설 이런 것들 굉장히 가능한데 아까 말한 대로 뭐가 없냐? 이게 문제죠. 브로커들이 없는 거고 또 우리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브로커에 대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기업들이. 회계상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그게 또 유럽은 오히려 융통성이 있더라고요. 현지 조사해보니까. 또 하나는 우리끼리 너무 과다한 경쟁이에요. 근데 중국은 사실 하나의 기업이에요. 중국 공산당이란 하나의 기업인데 그래서 우리 모든 비딩 정보가 다 중국 공산당에 취합되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경쟁하다가 시간 날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산업은 과거에 지금까지 중국은 우리가 중국에게 가르쳤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30년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국이 거의 추격 비슷하게 해왔어요. 어떤 것들은 우리는 생산 안 하는데 중국만 생산하는 화학성이 됐어요. 이제는 중국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함께 미래의 산업을 같이 해야 돼요. 왜? 지구상에는 한국과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인 미국, 유럽, 일본이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 그 시장을 조금이라도 빼내려면 미국과
중국과 한국이 같이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배로서 겸손하게 노하우 좀 주고 중국이 시장을 좀 개방하면 우리가 먼저 물건을 만들고 나서 그걸 글로벌시키는 거지. 처음부터 글로벌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한국의 기술 또 인재 우리는 70% 이상의 계약을 해야죠.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죠. 중국은 인재 계약 진학률이 3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잉여노동, 우리는 대졸 취업이 안 돼서 난리 아닙니까? 우리의 잉여노동력, 우수한 잉여노동력 이런 거 합쳐가지고 지금 보면은 진흥형 로봇 아까 제가 말한 바이오, 신에너지, 친환경 인도화 이런 것들은 양국이 서로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이제는 자세를 바꿔서 우리가 중국을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중국에 가서 우리가 시장에 가서 점령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같이 겸손하게. 저 중국 사람도 저는 이번 사드를 통해서 느낀 게 중국 사람도 좀 더 겸손해져야 되고 한국 사람도 좀 더 겸손해져야 서로 양국 간에 서로 미래가 있다는 걸 저는 느껴봤습니다. 사드를 통해서.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제가 약속한 시간은 대충 한 채운 것 같은데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네, 오늘 중국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선생님께 중국에 관한 또 여러분들 중국에 대해서 같이 또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중국과 대하면서 이런 점이 궁금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표현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